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북한은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ICBM 발사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 체계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유엔 긴급 특별총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철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의 발표가 중단될 정도로 회원국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41, against 5, abstentions 35. 이번 결의안에 우리나라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등 5개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고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That it is not my war. It is a mistake. The evil will never stop. 앞서 남북 양측은 유엔 긴급 특별총회 2일차 회의에서도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측의 조현 주 유엔 대사는 5분여 동안 진행된 규탄 연설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했습니다. 70여 년 전 전쟁을 겪은 한반도 상황을 상기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My country still exists today becaus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time stood up immediately to the crisis of the innocent lives that had to suffer for no reason of their own. 뒤이어 연설에 나선 북한은 우방국인 러시아를 두둔하며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The root cause of the Ukraine crisis totally lies in the hegemonic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which indulge themselves in high-handedness and arbitrariness toward other countries. 미국을 향해 주권 국가의 조동과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외치던 북한. 정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는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도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북한은 이 2장의 지구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찰 위성용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28일 만에 침묵을 깨고 무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쏜 건 미사일이 아니라 정찰 위성에 장착할 촬영 장비를 시험하기 위한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찰 위성에 탑재할 카메라를 발사체에 달아 해상도와 자료 전송 체계 등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촬영한 사진까지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하여 정찰 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시험으로 됩니다. 하지만 정찰 위성 개발용 시험이라는 북한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선 지상 물체를 식별하기엔 사진의 해상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지난 1월 발사한 화성 12형과 2019년 북극성 3형 발사 때 찍었다는 사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620km로 북한이 5년 전 시험 발사했던 북극성 2형과 유사합니다. 북한이 왜 600km를 했을까? 더 군사위성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궤도에다가 쏴야 되는데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다른 목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ICBM과 관련돼서 재진입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두고 굳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운반해 평양 순안에서 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정찰 위성에 탑재할 장비 시험을 위해서 한 번 발사할 때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탄도 미사일을 활용한 것도 의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정찰 위성에 탑재되는 광학 장비들은 지상에서 테스트가 다 이루어지고 결국 발사체에 탑재해서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게 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위성에 탑재되는 정찰 위성에 탑재되는 과학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쐈다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때문에 정찰 위성은 명분일 뿐이고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찰 위성은 탄두부와 대기권 재진입을 빼면 ICBM과 유사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다음 달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태양절을 전후로 ICBM 성능 개량을 노린 추가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메시지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돔과 미사일 방어 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는 첨단 무기 체계 시험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솟구치는 미사일.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모습입니다. 여러 대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불과 몇 초 만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 LSAM의 발사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튿날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이례적으로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UN 회원국 공동성명에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민감해한다는 이유로 자제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이번에는 정찰 위성이라고 하지만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ICBM에 대한 그런 시험 발사의 수순으로 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쪽도 강하게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선을 코앞에 둔 한국의 정치적 상황까지 주시하면서 북한은 ICBM 발사 단계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전통 음악에 맞춰 부채춤을 추는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요즘 북한 유치원들이 무슨 특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음악 신동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음악과 무용을 원해서 배우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채를 들고 계속 돌면서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남향미 어린이. 최근 열린 어린이 예술 경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향미의 남다른 재능을 발견한 사람은 평양의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민족문 교육을 진행하면서 귀중하게 토득한 것은 천성적인 소질과 취미를 가진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내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어린이 역시 수준급의 가야금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그 비결은 뭘까요? 악기 훈련에서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교수 방법을 적용하였더니 정말 효과는 컸습니다.
최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이 프로그램은 전통음악 신동을 키워내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우선 전통음악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바라기 학용품도 민속춤에 등장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민속무용을 배우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고 전통 악기를 함께 연주하면서 협동 정신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민요를 즐겨 부르고 춤을 추어도 흥취나는 민속무용을 추고 악기를 연주해도 구성지고 건드러진 우리의 민족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은 음악 영재를 발굴하라고 일선 유치원에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는 어린이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치원 교사가 악기를 지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음악대학 출신 탈북민의 전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아인데요. 북한 매체도 구강위생용품을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떤 치약을 쓰고 또 어떻게 치아를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치약을 대량 생산하는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백학 치약이 보입니다. 북한에서 백학은 무병장수를 의미하는데요. 미백용과 치석 예방용, 구강염증을 치료하는 치약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공장은 치약 외에도 다양한 구강위생용품도 생산합니다. 예로부터 이빨이 든든한 것은 어복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서원을 풀게 되었다고. 북한에선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치과 위생용품 하게 되면 치아가 칫솔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간실이 달린 이쑤시개로 이 사이사이를 문질러줘야 한다는데요. 또 입냄새를 유발하는 혀태를 없애려면 혀솔과 혀글개 등의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혀태가 자주 끼는 사람,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입안을 헹구는 가글액은 북한에서 함수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향을 내는 함수약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어린이 전리관리법까지 소개하면서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폼단질 보호 기능과 수복 기능에서 우리식으로 더 질 좋은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북한 매체가 소개한 치과위생용품 공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현지 지도에서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 이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지난 4일 새벽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핵실험 이후 지반이 약해지면서 지난달에도 유독 길주에서만 4차례나 자연지진이 잇따랐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백두산 화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죠.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그려낸 영화 백두산. 재난에 맞선 남과 북의 고군 분투는 과연 영화 속 이야기로만 남을까? 지난 1월 15일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뭉게구름이 솟아올랐다. 구름은 순식간에 거대한 기둥을 형성하더니 주변 상공을 뒤덮기 시작했다. 뉴질랜드 북쪽 섬나라 통가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화산 폭발 지수 5. 남태평양을 사이로 마주보는 호주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하루 동안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We have a tsunami warning at this time. Please evacuate to higher grounds immediately. 이 화산 분화구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페루 해안가까지 높은 파도가 몰아쳐 2명이 익사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선 부두에 정박해둔 배들이 통째로 날아갔다. The water just came in, took the dock out, started pulling, you can see right there, like the edge of the balconies off, so ran inside, grabbed my daughter, packed up my car. 통가 화산 폭발을 계기로 국내외 화산 연구자들의 관심은 백두산으로 모아졌다. 946년 고려시대 정종 때 가장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난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산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있은 화산 활동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화산 활동이고 그게 대략 10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산 활동은 10세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0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화산이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백두산. 하늘과 닿을 듯한 천지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그러나 백두산의 땅속 용암은 여전히 끓고 있다.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뜨거운 온천수가 그 증거다. 가장 최근 위기는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였다. 3년 동안 백두산 주변에 8,000회가량의 지진이 관측된 것이다. 이 영향으로 백두산 곳곳에선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땅 밑에서 분출된 화산가스로 곳곳에서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도 발견됐다. 백두산에 있는 온천에서 기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가스를 채집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수소와 헬륨과 같은 멘틀 기원의 화산가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백두산 연구를 준비해온 중국은 이를 계기로 백두산 분화 연구를 본격화했다. 북한 역시 2011년부터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을 초청해 공동 연구팀을 만들고 백두산 화산 활동을 함께 연구해왔다. 7 years since we started working on Mount Pektu, there's an enthusiasm from our DPRK colleague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그 결과 백두산 지하에는 거대한 마그마층이 최소 2개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백두산은 1403년과 1654년 그리고 1668년과 1702년에도 폭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1903년에도 백두산은 폭발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아래 마그마층에 충분한 양의 가스가 모이기만 한다면 폭발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한다. 946년 폭발과 같은 규모라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화산 폭발 지수 5 이상의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은 분화구 주변뿐만이 아니고 기상 조건에 따라서 남한 그리고 일본 지역에도 화산재가 비처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두산에서 120km가량 떨어진 길주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다. 핵실험 이후 지반 약화 등의 원인으로 자연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에서 대규모 핵실험이 이루어질 경우 백두산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규모 7에 이르는 큰 규모의 핵실험이면
지진동에 의해서 강력한 압력이 마그마방에 가해질 수 있고 그 결과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6차 핵실험이 실제로 일어났고 규모 7에 이르지 못한 이 핵실험에 의해서도 백두산 일대에서 굉장히 큰 지진동이 관측이 됐었고 백두산을 넘어 중국 영토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동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2017년 9월 풍계리 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리히터 규모 5.7의 인공지진은 중국 옌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흔들림을 느끼고 기숙사 마당으로 뛰쳐나오는 중국 대학생들. 당시의 긴박함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방 안에 있던 학생들도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 当时整个屋子都晃了好几下嘛，当时在站着，以为自己晕了，但是转头一看，发现就是衣架什么都在晃。 상인들의 가슴이 철렁하긴 마찬가지였다. 就是这个货架子在动，当时我就寻思怎么了啊？地震了是不是？我就出去问。 그러나 백두산이 분화할지 모른다는 게 당시 더 큰 걱정거리였다.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 중단 철회를 시사한 북한. 만약 북한이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백두산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다. 현재 백두산이 화산 분화에 임박해 있는 어떤 상태라면 조금만 자극이라도 화산 폭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화산 폭발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 풍계리 일대는 핵실험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갱도가 분기가 되고 외부로 노출될 시에는 많은 양의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노출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남북한은 2007년 12월 정상회담 이후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 사업에 합의했다. 이후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해 4차례나 접촉했지만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네, 백두산 마그마 연구그룹의 이윤수 전 의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께서는 뭐 백두산에도 직접 가보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 백두산 마그마 연구그룹이라는 단체가 좀 저희한테는 좀 생소한데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인체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 안에는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뛰고 있는 심장이 있는데 화산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그마입니다. 네. 그 마그마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고요. 네. 의과로 치면 내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구하는 유일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백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다는 건데, 직접 가보셨을 때 그 백두산이 실제 분화할 수도 있다 그런 징조도 포착을 하셨다고요? 네. 우리가 2002년 6월 28일 날 백두산 신부에서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삼국경 500km 부분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난 며칠 후부터 백두산에 화산 지진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과학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약 3년 반 동안 8,000여 회의 지진이 천지 주변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그런 수준의 그 연구가들이 이제 백두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영국까지 북한이랑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저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 항공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백두산 대지진의 1000분의 1 정도의 규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항공대란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백두산의 문제가 다시 소환됐고요. 그러던 중에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도 아마 큰 위협을 느끼고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제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3월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두 차례 첫 번째는 남측에서 두 번째는 북측에서 전문가 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서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한 측에서 우리 측과 하는 것보다 서방 측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서 15년까지 그 서방 측과 북한 측이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뭐 북한도 이제 우리와 같이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여러 차례 지금 해왔다는 건데 뭐 이제 직접 우리 측 대표로 이제 북한 쪽 그 연구자들을 만나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네, 그것은 북한 측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측의 입장은 북한에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2차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1차례, 3차례를 제안을 했고 우리 측에서는 한 번도 안 했으니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2011년에 서명한 내용 중에 정부 채널로 요청을 하면 받게 돼 있으니 그동안 북측에서 2차례에 걸쳐서 정부 채널로 제의를 했으니까 이번엔 남측에서 제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길주에서는 계속 지금 지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 백두산 지금 화산 활동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6차례 그 북측에서 핵실험을 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층이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동적인 응력 그 상태가 아직까지는 그 문지방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더 큰 그런 핵실험을 할 때는 그때는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하고 협의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구 자료들이 그리고 관측 자료들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서 내주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북한 측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2006년 이래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 백두산에서 연구에 쓰이는 이러한 첨단 장비들이 대부분 전략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부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면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선례적으로 우리한테 다행인 것은 미국, 영국의 백두산 연구 팀들이 이미 2012년에 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희망이고요. 이분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공동 연구를 하게 될 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지금 뭐 닫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백두산 화산 활동 연구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윤수 전 의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탈북민을 접촉해 본 사람은 그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최훈 리포터, 이렇게 뭐 그 교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탈북민에 대한 오해, 편견이 생기는 걸 텐데 그 탈북민들과 직접 톡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남북 상해 나눔 대화가 열리는 현장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대화에 참여했던 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었지만요. 모두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탈북민들과 부쩍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가졌던 편견도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작은 통일을 실현하는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서울 송파구의 한 평범한 주택가. 2011년 탈북을 한 이효주 씨도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입만 벌리면 에이 중국 사람이면서 막 이러고 자존감이 툭툭 떨어져갖고 웬만한 이제 쉬운 말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입을 못 벌리겠더라고요. 2살 배기 어린 딸까지 데리고 오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더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명절이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추석 명절 때는 그냥 쓸쓸하다 못해 막 외롭다 못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마다 그리고 어린 딸한테 너무 우지를 한 거예요. 막 남편처럼 부모처럼 엄청 힘들었죠. 어느새 중학생이 된 딸은 이효주 씨에게 남편이자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야 탈북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딱히 그걸 일상생활에서 난 북한이다, 난 북한인이다 이렇게 인지하고는 있지 않아가지고 힘든 건 딱히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녹아드는 딸을 보며 이효주 씨도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우울증으로 이제 밖으로 못 나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저도 그 시절 다 겪었으니까 좀 나아서 소통, 마음을 이제 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탈북민 가운데 약 40%가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효주 씨가 찾아간 곳은 서울 강서구의 한 회의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탈북민들과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양강도 전화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사회의 정서를 좀 하려고 처음에는 좀 노력을 하고 많이 기사 왔습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주관하는 남북 생애 나눔 대화인데요. 독일 통일 이후 옛 동독과 서독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진행하던 동서 포럼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남과 북에 살던 주민들끼리 서로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소통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통일 전에 남북의 만남을 해보자 해서 이제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화를 신청한 60대 평범한 여성 2명과 탈북민 2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라 그런지 다소 어색한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각자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저는 경상남도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주로 이제 마산에서 생활을 했고, 저는 3살 때 할머니 집에 가서 한 6개월쯤 이렇게 엄마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늘 살았던 저를 또 회상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우리 집에 왔는데 입을 못 벌리게 한 거예요. 먹을 거야 사주고 속으로 너무 아니. 북한 사투리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가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고 해도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딱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막 저기 알아듣지 못하고 이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속 좀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곳에서는 편견을 내려놓고 작은 통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을 만나기가 더욱 힘든 시기. 오랜만에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서일까요?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이보, 오랜만이요. 이게 남북이 똑같이 쓰던 말입니다, 옛날에. 북한 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저 말을 똑같이 썼대요, 옛날에. 특히 또 다른 실향민이 된 탈북민들은 이산가족 상봉 모습을 보니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덜어낸 것만으로도 탈북민들에게는 큰 힘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가슴에다 다 이제처럼 나가서 우리가 저기 말 못한 사연을 여기 나와서 지금 다 대화하면서 풀잖아요. 네. 이렇게 쇼속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소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구나.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기 아픈 그 상처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핥기도 하고 또 드러내기도 하고 비슷하구나. 힘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남북 생애 나눔 대화는 남북통합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허물없이 만나다 보면 한반도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남북개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어느 후보가 남북 관계를 잘 이끌어갈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북한 초급 중학교 학생의 자작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들레 학습장에 10점꽃 피어갈 때면 선생님은 날 보고 말씀하셔요. 민들레꽃처럼 내가 정말 곱대요. 해바라기 연필 꼭 쥐고 꽃글자 써나갈 때면 우리 엄마 날 보고 말씀하셔요. 해바라기처럼 내가 참말 곱대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나는 야 꽃 속에 사는 것만 같아요.